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6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9분 그리고 오후 3시경에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 그리고 황해도 장상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2여 발의 방사포 사격이 있었습니다. 방사포는 다인장 로켓을 북한에서는 방사포라고 부릅니다. 포탄 대부분은 2018년 9.19 군사합의로 설정이 된 이 동서해 해상 완충 구역에 떨어졌습니다. 이번 포격을 언론은 최근 한미일 3국이 연합해서 북한 노동당 간부와 주요 기관을 제재한 데 대한 반발로 분석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각각 독자적인 제재를 가했죠. 한미일 3국은 12월 2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로 추가 제재를 내놓지 못하자 한미일이 연쇄적인 독자 제재로 대북 제재망을 강화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북한의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이날부터 오는 6일까지 진행하는 우리 군의 포사격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그 분석이 타당해 보였습니다. 북한군 총참모부가 발표한 성명에서 철원군에서 한 우리 군의 훈련의 대응 사격인 것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5일 오전부터 6일까지 이 철원 일대에서 다연장 로켓 50여 발 그리고 K9 자주포 140발 등의 포격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공지를 했죠. 어쨌든 합참은 동서해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19 군사합의 아직도 유효한 겁니까? 북한이 핵을 이미 독자적으로 고도화하고 그리고 경영화한 그것만으로도 이미 군사합의 위반은 아닌가요? 군은 이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통신을 수회 실시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무력 시위는 11월 18일 평양 선안에서 동해상으로 ICBM 화성 17형을 발사한 지 딱 17일 만입니다. 포격 도발은 11월 3일 강원 금강군에서 동해 완충구역으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그때도 실패했지만 ICBM 화성 17형으로 보이는 미사일을 쏘았죠. 자, 이제 다른 뉴스를 보기 전에 잠시 뒤면 우리와 브라질이 대망의 16강 경기를 펼칩니다. 한 골 차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만 상대는 세계제 1위 최강 브라질입니다. 선진을 기원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도하의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흘 전 토요일 새벽 한국은 12년 만에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이 조별리그 3차전에서 포르투갈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인데 그 과정이 정말 드라마틱했습니다. 그 경기 2대1 승리에다가 같은 시각 우루과이가 가나와의 경기를 2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조 2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도 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서훈 구속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이 사흘 전이죠. 12월 3일 서해 공무원 피살 진상 은폐 사건으로 서훈이 구속됐습니다. 서훈은 문재인 정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입니다. 서훈은 이 김대중 정권 때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이 남북회담 혹은 남북협상에 있어서 늘 가장 평가받는 능력자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 또 마지막 정리 작업까지 했죠. 그래서 남북회담 전문가, 남북협상 전문가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이 대북 정보를 총괄하는 국정원장에 이 서훈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실장에 발탁했습니다. 정의용은 통상 전문가인데 그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 전문가인데 국가안보실장에 앉았었죠. 그리고 그 정의용이 외교부로 가고 그 자리에 이 서훈이 앉은 겁니다. 정의용에 이어 북한 무기 체계조차 모르는 비군사 전문가를 안보 총책에 앉혔던 것입니다. 자,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담당 부장판사는
이 범죄의 중대성 및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서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훈은 앞서 구속됐다가 이 적부심에서 풀려난 서욱 전 국방장관이나 또 김홍희 전 해경청장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들은 서훈이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이 밈스에서 정보를 제외를 했고, 그리고 이 조작된 결과를 발표를 했죠. 월북을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서훈은 그 지시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경우가 완전히 다르죠. 서훈은 2020년 9월 20일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자신 월북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해양경찰청에 이 씨의 월북 정황을 발표하도록 지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돼 시신까지 소각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에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하고 국방부 국정원 등의 기밀첩보 삭제를 지시해서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 즉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이 혐의를 받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이 회의 뒤에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 이 밈스라고 그러죠. 이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여 건과 그리고 국정원의 첩보 보고서 등 46건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훈은 또 이 씨가 자신이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도록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이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섞였다는 혐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등으로 당시 악화일로를 걸었던 남북관계를 고려해서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이 월북몰이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준 씨가 월북을 한 것이 아닌데 당시 남북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었으니까 이를 월북몰이로 해서 북한을 편하게 만들어준다. 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대준 씨가 실족에 북한 해역에서 표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 전문가들은 거의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원은 올해 10월 서훈이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과 연 기자회견을 근거로 들면서 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주장한 검찰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기자회견 다들 알고 계시죠? 서훈, 박지원, 노영민, 거기다가 이재명 당대표까지 아마 배석을 했죠. 서훈 측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당시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은 재반 첩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판단이라 사후적인 사법적 판단이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권의 반발입니다. 문재인이 11일 입장문에서 한 말이 있죠. 당시 안보 부처들은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에 그 판단을 수용했다. 그러니까 국방부, 국정원, 해경의 모든 정보를 직접 다 보고받은 데다가 SI, 특수정보까지 참작을 해서 문재인이 직접 판단을 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된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며 도를 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바뀐 건 없는데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 도를 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보가 바뀌지 않은 그 정보들을 다 살펴보니까 이런 정보를 두고 어떻게 월북이라고 판단했느냐. 국민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은 바로 그 점에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 자신이 마치 조선시대 상황이 된 듯이 도를 넘지 마라. 그 말이 도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날 서울의 영장심사는 10시간 5분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영장심사 8시간 42분을 훌쩍 넘어선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문재인은 4일 서훈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훈 실장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 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 전략가, 협상가다. 이런 자산을 끊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자산이 되는 겁니까? 이대준 씨를 둘러싼 그런 정황을 두고 월북몰이를 한 서훈이 어떻게 우리 국가의 자산이 되는 겁니까? 아마도 문재인에게는 서훈이 제갈량과 비견되는 전략가였던 모양입니다. 서 전 실장은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부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미국과 긴밀한 공조로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 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끌어내면서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문재인은 아직도 자신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아직도 미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트럼프를 속여 만들어낸 싱가포르 회담이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낸 회담입니까? 정말 결과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재인은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 협상 전략은 신뢰라고 한 뒤에 신뢰는 하루아침에 구축되지 않으며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가 한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의 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따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김정은에게 믿음을 주어 얻은 게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한미 간의 균열이가 아니 무너져버린 그런 신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핵무기를 더욱 소형화하고 경량화하여 김정은은 마침내 단거리 미사일에 이를 탑재해서 언제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도록 핵을 고도화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김정일로 하여금 핵을 개발할 시간을 벌게 했다면 문재인과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핵을 고도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신뢰를 주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올 것처럼 말합니다. 도대체 문재인은 무슨 근거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자, 어쨌든 서훈이 구속되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을 향해 공세를 폈습니다. 3일 수석 대변인 박정아는 문재인이 서훈 구속에 앞서 안보를 정정하는 분별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며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문재인은 이친삼을 살겠다더니 도둑이 재발질인 듯 좌불안석인 모양이다. 글쎄요, 좌불안석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는 지난 1일 문재인 입장문에서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말을 한 데 대해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재앙이 없기를 바란다. 박정아는 김정은 정권 눈치 보기에 급급해 월북으로 단정 지으며 명예살인까지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예살인? 근데 그뿐입니까? 그런데 유가족들은 우리 국민인 이대준 씨를 구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처사를, 문재인을 살인방조라고 주장합니다. 살인방조. 단순히 명예살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내대변인 장동혁도 가세했습니다. 그 역시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는 문재인을 향해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역사와 국민 앞에서 더 이상 선을 넘지 마시라. 그런데 한편 민주당은 진실이 은폐됐다고 했습니다. 이모경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문재인의 입장문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나 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정반대로 뒤집히고 진실이 은폐됐다고 한다. 전날 문재인 입장문을 대독한 윤건영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월북몰이였다면 왜 북한 핵에서 발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설명은 필요하지 않나.
앵무새처럼 떠드는 월북몰이라는 주장에는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러면 월북했다는 근거는 뭔가요? 참 기가 막히는 얘기들입니다. 당시 혈류가 어떤 속도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모든 자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 국민이 서해 차디찬 바닷물 한가운데서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의 진실에는 단 한 사람, 문재인이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처의 판단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참모들, 부처의 판단을 수용했다. 그래서 참 비겁한 말입니다. 자기가 결정을 한 겁니다. 진실은 이대준 씨가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린 자는 문재인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문재인에게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드러난 모든 정황으로는 이대준 씨는 월북한 게 아니라 읍지도선에서 바다로 추락해서 표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이런 추정은 가능했습니다. 월북이라고 추정하기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재인이 직접 보고를 듣고 최종 승인했다고 밝힌 만큼 당시 청와대의 의사결정 과정이 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앞으로 서훈에게서 문재인의 결정을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검찰은 서훈이 국가안보실과 관계 부처들 업무 수행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자인 책임자이지만 대북안보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문재인이 12월 1일 입장문에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에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은 문재인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대준 씨를 월북몰이한 과정, 다시 말해 문재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 노영민을 비롯한 비서실장 노영민을 비롯한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관여 여부도 가려내야만 할 점입니다. 유족 측은 앞으로 문재인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검찰이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통해 유의미한 관련 자료를 확보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약 2개월 만에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현재는 그 압수물을 분석 중입니다. 자, 다른 뉴스입니다. 이재명이 12월 5일 민주당 대표가 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신문마다 크게 났죠. 그런데 알맹이가 없으니까 일면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 100일 동안 민주당은 무너졌습니다. 민주당이 몰락을 시작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곧 이재명 1인 정당이 됐으며 자연스레 대한정당에서 멀어졌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누구도 대한정당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진보 좌파 신문들도 100일을 맞은 이재명의 오직이 아닌 좀 비판적인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사법 리스크로 인해 야당의 임무인 민생을 도외시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입니다. 그들 역시 이재명의 끝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취임 100일을 맞은 5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이 잠시 맡긴 권한을 민생이 아니라 야당 파괴에 남용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대신 최고위원 회의 발언으로 대체했죠. 그래서 그 발언으로 메시지를 낸 겁니다. 민생을 포기하고 야당 파괴에만 몰두 중인 윤석열 정부 200일 동안 정치는 실종했고 대화와 타협은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정말 따지고 싶습니다. 그 정치를 실종시킨 자는 누구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입니까? 제가 보기엔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취임 100일 메시지를 통해 자신을 포함한 야당 인사들의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치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이재명은 이 정권은 무능, 무책임, 무대책으로 민생경제 파탄, 국민안전 위협, 민주주의 퇴행, 한반도 평화위기를 자초했다고 말한 뒤에 이 정부 여당이 경고한다. 이 국민과 역사를 두려워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재명의 이 말에 동의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파괴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안보를 제외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재명은 이 정권의 불공정한 권력 행사와 부당한 권력 남용이 우리 사회를 두려움과 불안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며 실시간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은 곧 전 정권이 썩은 부패를 도려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를 하겠다면서 권력의 부정부패를 눈감아줄 수는 없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밌는 것은 이재명의 예의 자화자찬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민주당은 국민과 당원들이 간절한 여망을 받들기 위해서 민생과 민주라는 투 트랙을 중심으로 변화의 씨앗을 뿌려왔다. 국민 우선 민생 제일주의의 실천에 매진해왔다고 자부한다. 그런데 진보야당 신문부터 민생을 도외시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민생 제일주의라는 게 윤석열 정권이 내세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재검토와 노동계획 등 각종 계획을 시작조차 못하게 막는 일이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이른바 악법들, 임대차 3법부터 온갖 악법들을 하나도 바꾸지 못하고 교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자신이 공약 사업을 위해서는 예산을 늘리면서 6조 원 이렇게 늘리면서 윤석열이 공약을 위한 예산은 깎았으니 말입니다. 이재명은 가계부채 3법,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과 정책들도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계부채 3법. 그러면서 정부의 초부자 감세에 비정한 특권 예산에 맞서 따뜻한 민생 예산 관치를 위해서 노력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하면 비정한 것이고 자신이 하면 따뜻한 것이고 그런 겁니까? 그는 아직도 이 나라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신이 내세운 이런 정책들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국민께서 맡긴 권한을 주저없이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하며 국민과 국가의 성공을 위해서 정부 여당과도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바로잡을 것은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죠. 우선 공부부터 하십시오. 민생이 무엇인지 알려면 경제 공부부터 하십시오. 그것도 실물 경제 공부도 좀 하십시오. 정답은 이렇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정책을 모조리 폐기하고, 둘째,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선동적인 정책은 다시 거론하지 않으면 됩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왜 대중은 윤석열에 열렬히 환호를 보내지도 않지만 민주당에 대해서도 시큰둥할까요? 어떻든 이재명은 민생 행보와 대유투쟁을 병행했지만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는데도 그 반사이익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총력 대응하면서 여당이 내세운 이재명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효과적으로 반격하지 못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느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지금 방탄 정당 아니냐, 방탄조끼 4개씩이나 입히고 이재명 당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갤럽이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유권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민주당은 호감도 32%, 그리고 비호감도 59%, 국민의힘은
호감도 28%, 비호감도 64%였습니다. 이런 걸 도낀 객낀이라고 합니까? 뭐 비슷합니다. 지난 4월 대비 정당 비호감도는 국민의힘이 52%에서 무려 12%포인트가 올랐는데 민주당은 59%로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국민의힘이 추락하는데도 그 반사적 이익을 민주당이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취임일성으로 민생을 강조했죠. 그렇지만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분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게 자기 살 길이니 말입니다. 지난 9월이죠.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 2건입니다. 이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를 기소하자. 그는 검찰이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당내에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라는 긴 이름의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참 코미디입니다. 11월 21일에도 최측근인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된 상황을 정치 탄압, 검찰 독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 대변인과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김용과 정진상을 변호하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최고위원들은 이재명 수사의 편파성을 지적한답시고 김건희 특별검사 도입법을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을 살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끌고 들어온 겁니다. 민주당은 9월 7일 김건희 특검 법안을 169명 의원 전원 명의의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25일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에 반발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인설에 불참했습니다. 대통령이 시정인설을 듣지 않는다. 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른바 강경파는 지난달 19일이죠.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연단이 쭉 섰죠. 7명이. 6명은 민주당 소속, 그리고 1명은 위장 탈당으로 알려진 민영배입니다. 실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초강경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9월 29일 본회의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하자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지난달 11일 돌입한 이태원 헬로윈 참사 국정조사를 위한 서명운동, 다들 아시죠? 이 서명운동도 방탄용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호응이 없어서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민주당은 왜 윤석열 정부의 강경 일변도일까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보아 그 외에 어떤 방책도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 퇴진을 위한 장외 투쟁을 요구하거나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는 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자연스레 이재명의 리더십이 흔들립니다. 비이재명계죠. 이원욱 의원은 11월 29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당화 현상이 걱정된다. 팬덤 정치도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팬덤 정치, 개딸들을 배경으로 한 팬덤 정치, 이것이 극에 달하는 모습이다. 이러니 이재명이 민생 문제에 나설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끔 잊을만 하면 민생을 거론했지만 일관성과 진정성은 부족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죠.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 진보 좌파들이 보기에도 노조에 끌려다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사실 국민 80%가 이 노란봉투법을 반대하죠. 진보 좌파 언론은 이재명이 여성가족부 폐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그리고 차별금지법엔 공개 발언을 삼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는 후보 시절 유예 불가장을 폈는데 최근에 도입 재검토 방침을 비쳤죠. 그래서 그 사이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분량 때문에
어제 있었던 합의 22부 재판, 이 대장동 재판에서 남욱의 폭탄성 발언,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준비를 다 해놓고도 이 생략을 했습니다. 내일 여유가 있으면 내일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사실상 침묵 중입니다. 이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 이 변호사비 대납부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심화하고 있는 탓입니다. 이제 끝이 다 달았다.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가 사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최측근 김용, 정진상이 구속된 이후에 언론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가능한 한 피해왔습니다. 자, 언제까지 갈까요? 이제 종말이 다다랐습니다. 발 아래는 천길랑 떨어지 끝이 왔습니다. 더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